저는 이제 북미에 이렇게, 어, 그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북미에서 공부를 했지만 캐나다에서 학위를 또 받았고, 같은 북미라고 해도 캐나다와 미국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음, 저는 동아시아학이라든지 한국학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아서 한국학을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역적으로도 북미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캐나다에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역에서도 북미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랑 비교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제가 북미에서 가르친 거 이제 한 5, 6년 정도 되지만 합쳐서 그 기간 안에 제가 어 느꼈던 아니면 이제 보아왔던 패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잠깐만요. 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 한국학 상황을 이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잘 예, 예, 보입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위쪽으로, 아이고, 네. 올라가면,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실시간으로 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한국학센터라든지 한국학 그 강의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뭐, 놀랍지는 않지만 지금 중국에 269개의 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134개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놀랍게도 일본에 376개. 모든 이 기관들이 대학은 아니지만 한국학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인스티튜션을 모두 합쳐서 이렇게 376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한두 개 정도 있고, 유럽에 좀 있는 편이고, 이제 중국과 미국에 몰려있는 편이죠. 북미라고는 하지만 캐나다는 16개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한국학이 놓여있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코리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지역적으로 약간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유럽 쪽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중동으로, 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쪽에서도 무언가, 전략적인 목적 하에 이렇게 한국학 확산에 힘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최근의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얻어온 건데 보니까 어, 지금 언어 코र्스 수를 따져봤을 때 강의 수가 늘고 있는 거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 상에 의하면. 그런데 오른쪽 컬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하는 그 대상 학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해요. 역시 이제 그 중국어라든지 스페니쉬를 다루는 학교들이 훨씬 많고.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보자면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어 강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강의가 늘어나면서 그 다른 과목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어, 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모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한류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좋은 상황이긴 하고, 어, 대신에 이제 그 언어 코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컨텐츠 코스들이 늘어나는 편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팝컬처 이런 데 관심을 두는 학생들 때문에 컨텐츠 코스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국학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랭귀지나 컨텐츠 코스를 그 하우싱하고 있는 그 학교들은 어, 메이저나 마이너가 많지는 않고요. 북미의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메이저를 전공하는 아니면 한국어 코리안 스터디를 메이저로 하는 그 학교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펜실베니아 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메이저를 갖고 있는데 그 메이저도 사실은 코리안 스터디가 아니라 코리안이에요. 한국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가 많이 딸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랭귀지나 콘텐츠 코스를 가지고 있는 그 학과들이 대부분 아시아 스터디, 이스테이션 스터디스, 뭐 비교 문학과 아니면 에스닉 스터디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이렇게 한국학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예전부터 이제 탑랭크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요즘 추세가 이제 국립대학, 주립대학이라고 해야 되죠? 주립대학에서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해서 규모는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어 어느 정도 그 펀딩이 풍부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라든지 컨텐츠 코스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한국 어를 가르치는 뭐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선택 과목 정도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그 임용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랭귀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지금 숫자를 보면 거의 5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은 작년에는 그 랭귀지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언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그 학과들을 보면 숫자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펀딩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립돼 있다 보니까 그 정부라든지 정부의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어, 우위를 한국학이 지금 이렇게 차지할 수 없는 아직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랭귀지만 늘어날 뿐이지, 다른 과목 선생님을 이렇게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언밸런스한 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학과별로 나눠놨다고 하지만 약간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컬럼이냐면 이제 이스트에이션 스터디, 에이시안 스터디 뭐 이건데 사실 학과라고 볼 수는 없고 지역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스테이션, 뭐, 에이시안 스터디로 이렇게 들어갔냐면, 굳이 한국학이라는 것을 넣진 않지만, 한국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안에서
anthropology라든지 아니면 sociology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포지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스트 에이시안이라든지 뭐 에이시안 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네모난 칸에 보이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보이시겠지만 여기 TT라고 되어 있는 거 테뉴어 트랙인데 정규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랭귀지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비정규직이고 3년 단위,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갱신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고 아직까지도 테뉴어 트랙 자리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영향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학이 아무래도 어, 아시아학에 속해 있음에도 그 안에는 한국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Chinese Studies, 뭐 Japanese Studies 대체적으로 그렇게 있고 요즘에는 그 지역학을 이렇게 모든 지역학을 한데 묶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뭐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어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학, 동남아시아학, 어 South Asian Studies 뭐 심지어는 그 하여간 그 이런 모든 스터디들이 많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컴피티션이 조금 일어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한국어 교수나 강사가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2022년에서 2023년인데요. 그 사이에 났던 공고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학교들이 고용을 계획했던 그 일들을 모두 이렇게 취소를 하는 학교들이 많았었고, 이제 서서히 그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서 고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강사 공고를 이렇게 보자면, 이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어 교수, 한국어 강사 이런 그를 찾는 공고인데요. 이게 보시면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넌 테뉴어 트랙이라는 것이 거의 많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과목을 가르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비슷하기는 한데, 어, 대부분 요 정도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나옵니다. 어,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 근데 이제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는 유난히 한국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혹은 이제 사우스 에이시안 그 랭귀지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학위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박사학위 소지자시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어 교수 선생님들에 대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선생님들은 처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티칭에 쏟아부으시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어떻게 보면은 큰 손실인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학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자면 이게, 스페셜 이슈, 저널 스페셜 이슈인데요. 아담 보넷 선생님은 캐나다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온타리에서 조선사를 하신 선생님이시고,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선생님은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신 이제 박노자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저널 이슈를 이렇게 내셨는데, 인트로덕션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냐면,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찰스 암스트롱 선생님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플래저리즘으로 학교를 떠나시게 되는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한 개인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플래저리즘이 생기고 그것에 대처하는 그 출판사의 입장이라든지 혹은 그것에 대처하는 대학 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형성된 지역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학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헤제모니 안에서 한국학 안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상당히 냉전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좀 많이 받아서 히스토리오그래피라든지 이렇게 역사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 안에서라도 한국을 보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심지어는 한국학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어 아카이브가 핸들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허용이 됐었던 이런 상황들이 됐었고, 이런 행태들이 이제는 많이 바로잡아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의 찰스 아름스트롱 선생님의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러시아어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사실은 미국의 헤게모니적인 스터디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인트로덕션에 잠시 얘기를 하셨어요. 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되는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자들을 보면 예전보다 어, 학, 커버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임용 공고를 보면 역사나 아니면 문학이나 컬처 이 정도였고 가끔 뭐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여기 어, 리스팅한 모든 이런 그 분야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cultural study, 시네마 스터디. 요즘에는 한국의 미디어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트랜스내셔널 미디어 스터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에시안 라틴 아메리칸, 그러니까 코리안 라틴 아메리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과 많이 연결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한국학에서는 아직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해서 거의 보지 못했지만, 중국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애프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고,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동안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걸 많이 썼었고요. 그전에는 글로벌이라는 걸 많이 썼었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글로벌 코리안 스터디, 글로벌 리터처, 심지어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코리안 본 스터디를
하는 그 대학도 한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그런 그 인스티튜트이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인스티튜트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론들이 크로스 리저널, 뭐 크로스 컬처럴, 멀티 디스플리너 이런 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요즘에 새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방법론들이 트랜스컨티넨털, 아키펠라직 스터디스, 아일랜드 스터디스, 그리고 environmental studies, 포스트 휴머니즘이 다시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코페미니즘, 메디컬 휴머니티.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제론적인 면에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스테이션 스터디에서 트레이닝을 받느냐면 또 꼭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닉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스, 라틴 아메리칸 스터디 이쪽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학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명시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 나눠 가지실 거죠. 그죠? 다들 나눠 가지시니까 제가 리핏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요 정도로 이렇게 상황들이 그 조건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 문학이나 컬처 대부분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양해져서 미디어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어, 그 릴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넣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하와이 대학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포지션이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에서 공고를 할 때는 굳이 뭐 코리안이라든지 차이니즈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하와이 대학이다 보니까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스터디 포지션이 최근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부상하고 있는 그 메서덜러지가 글로벌 에이시아라든지 글로벌 에이시아제예요. 번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아시아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코리안 스터디가 그 범주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다면 이제는 좀 인텔렉추얼 다이얼로그를 에이시안 아메리칸 스터디라든지 다른 스터디와 같이 접목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컨셉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올해부터 본 건데 글로벌 에이시아와 글로벌 에이시아 포지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이 올해 생겨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25장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에시아 에즈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에시아 에즈 메소드, 트랜스내셔널 에즈 메소드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아시아학을 하시는 분들,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의 그, 어, 그분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그 북미에서 한국학을 아니면 아시아학을 하시는 분들과 좀 더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학을 접근해보자 아니면 아시아학을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그런 이제 컨셉들인데 글로벌 아시아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에 부상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최근에는 이 두 포지션, 저희 대학하고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이 포지션이 났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20분에 시작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한국학 정의나 연구 대상의 폭이 이제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한국만 국내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학이 한국 안에서 한국학과 북미 안에서 한국학 간의 그 관계라든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학회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대학에서 학회도 많이 하고, 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항상 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연구라든지 일회성 학회라든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조금 염려되는 분야가 물론 뭐 범위도 넓어지고 이제 뭐 그 포지션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 지나치게 근현대 중심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정근대 연구자들이 설 자리도 없고 그런 정근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킬 만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의 포지션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좀 더 탄탄하게 이거는 뭐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좀 탄탄하게 한국학을 발전시키려면 한국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자리를 조금 잡아 주셔야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차이니스 스터디나 재퍼니스 스터디는 역사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한 학과에 세네 명 분이 계신데 한국학은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학생들도 굉장히 그 옛날하고는 틀려져서 이 배경이라든지 관심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놀랄 경우가 많은데 역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케이팝이나 드라마 이상의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게 강의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한국에서 북미에서 진행하는 학회에 나오시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학생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여기 제가 호여수 선생님도 뵀는데 그 어, 학회라든지 아니면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북미에 AS만 있는 게 아니고, Association for Asian Study 컨퍼런스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HNet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dash net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런 데 가면 콜포 페이퍼들이 이렇게 보여요. 커버 페이퍼라는 거 이제 어떤 뭐 학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다. 뭐 이런 페이퍼를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럼 학회가 작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곳을 가게 되면 규모가 작은 대신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아주 큰 학회에서 네트워크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고, 그런 학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그 언어에 대한 프레셔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영어에 대한 프레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셔를 가지고 꼭 그렇게 내몰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연구를 오래 하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 장벽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심지어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다면 지역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테마를
커버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 현재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학문을 넓혀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쪽으로 아니면 중동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놓치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도 많고 이제 그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의 간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크기는 해요. 저는 제가 전공하는 거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미대학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걸 원해요. 그래야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야 또 자리도 마련해지고 이러니까. 근데 저와 전혀 동떨어진 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학이라고 하면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어, 다른 학과들은 이제 이렇게 경유하면서 비교 문학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일단 히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히스토리 그 역사적인 파운데이션이 잘 있어야 된다는 이 이제 한국학의 어떻게 보면은 불문율인데 이거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뭐 문학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문학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었고 그것도 그렇게 공부들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커버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역사학을 하면서 또 읽어가면서 커버를 제가 좀 간신히 맞춰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저도 배우는 점들이 많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특히 프리마던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근대학을 하시는 분들은 프리마던하고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냥 이렇게 서로 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개화기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얻는 면도 많고 파퓰러 컬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에 영향을 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연구들 보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새로운 것들 요구하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한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리소스가 아주 많거나 좀 큰 대학에서는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지 않고 예, 본인들의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대신 예, 좀 열악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연구도 같이 보게 되니까 아,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배울 점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